자, 이제 2024년 대비 임용 설명회, 합격 설명회 뭐 이런 얘기 하죠. 네,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우리 이제 얘기하면서 좀 여기 채팅창에다가도 뭐 질문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험에 대한 뒷얘기도 잠깐 좀 했으면 좋겠고,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된 마지막 중에 한번 해보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이미 시험 보셨던 분들 좀 오셨을 거고, 내년 대비 준비하시는 분들도 24년 대비 준비하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전반적인 얘기 한번 빨리 진행하고요. 길게는 하지 않을게요. 길어봤자 뭐 분석 얘기는 많아봤자 뭐 합니까? 잘 풀면 되고 공부 잘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간단하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험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선발 인원 추이 이제 대충 다 아시는 거죠. 네, 아시고 기출 분석하고 강의 기획하고 기본서 가이드 해드릴 거예요. 이번에 기본서가 조금 늘어나요. 늘어난다고 해야 되나? 기본서가 좀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은 제가 했던 방식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질의응답 마지막에 할게요. 일단은 시험제도는 뭐 이건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인데, 일단 출제 분야 교육학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잠깐 색깔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색깔을 빨간색으로. 교육학은 뭐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시험 시간에서도 죄송합니다. 보기로 눌러야 돼. 자, 그래서 시험 시간 교육학은 60분, 전공이 이제 교과 내용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사설교사 시험 문제는 65%가 교과 내용학, 그러니까 5과목이에요. 5과목이 교과 내용학적 성격, 교과 교육학적 성격의 문제는 35%. 요렇게 들어가요. 35%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됐고요. 그 다음에 배점도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기입형 2점짜리, 그 다음에, 서술형이 4점짜리. 보통 1교시, 첫 번째 전공 A, 2교시 전공 A에는 4문항, 8문항, 이렇게 잡히고, 총 40점. 그 다음에 뒤에 3교시에는 2.4점 해가지고 2문항, 9문항. 그래서 총 기입형이 총 6문항이에요. 6문항이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8문항, 9문항 해서 총, 17점, 17개, 17문항. 그래서 총 23문항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배정되어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기입형에서 이 문제 안에서 우리가 기입형이라고 얘기하고 서술형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서술형 안에도 기입형을 많이 넣어놔요. 서술형 안에도 기입형이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정확도를 높이려면 기입형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이번에도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100% 가져가는 점수. 가져가는 점수다 하면은 기입형이 비중이 높습니다. 자, 그럼 자격 정보는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응시 조건. 일단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거 3급 이상 취득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있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인증 취득 유효 기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요거 시험을 좀 공부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3급 이상 시험 성적 결과를 보이지 않은 수험생 응시가 안 된다. 이것도 참고. 자, 이거 뭐 금방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자, 선발 인원 추이. 이거 우리 좀 슬픈 얘기죠. 옛날에 이렇게 바닥바닥 붙여놨다가 앞에 거 좀 더 구하다가 이번에는 그냥 여기서부터 마무리했어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맞춰봤는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 자, 이게 보이죠? 좀 슬퍼지죠? 이렇습니다. 상태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자, 그러면 그래서 뭐 선발 인원 좀 2004년부터 한번 정리해보면 1601명이라고 하는데, 요 데이터는 약간 오차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중간에 뭐 그만두시는 분들, 또 전직하시는 분들, 지역 바꾸시는 분들 때문에라도 하여튼 그냥 모집 인원을 통계를 냈을 때는 요 정도 나옵니다. 흐름을 보면 요런 식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한참 암흑의 시기가 있었죠. 암흑의 시기. 여기도 2006년, 7년, 제가 아마 임용 강의를 시작했던 시기가 요쯤이에요. 4년, 5년, 요쯤에 이제 저도 임용 강의를 하다가 이때 이제 한번 건강 문제 때문에 거꾸로지고, 요때도 살짝 가다가 아마 요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 했었다가 여기서부터 쭉 무너졌죠. 쭉 무너지고
뭐 하여튼 그랬었던 시기가 있었네요. 근데 이제 여기가 우리가 저기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요렇게 가서 5년을 싹 말아먹고, 박근혜 정부 때 살짝 풀어줬다가 문재인 정부 때 요렇게 됐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가 이렇게 되는 트렌드가 보이는 게 이게 정권 탓이 좀 있는 것 같죠.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게 원래 좀 이런 부분들은 원래 그 기본적으로 그 안정성이나 TO의 안정성이 좀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무슨 뭐 한 시험만 있다 그러면 무조건 정권이 누구냐 뭐 이런 분위기가 돼 버리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좀 양쪽으로만 계속 판단하는 것 같아. 교사 줄여야지. 아니 그냥 줄여야지. 그럼 교육은 제대로 하면서 줄여야지. 그쵸? 교육은 제대로 하면서 줄여야 되는데 그냥 교사를 줄여야지 뽑지 말아야지 이래버리면 준비하던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게 데이터가 말이 돼요? 평준하게 이렇게 쭉 움직여주거나 약간 등락이 완만하게 움직이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콱콱콱 날려버리니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경쟁률도 옛날에 비해서는 뭐 이게 어마무시하게 나와버려요. TO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확 차이가 나죠. 예전에는 경쟁률이 2점대 경쟁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재밌었던 게 예전에는 사서교사 경쟁률이 제일 낮은 편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사서교사 경쟁률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제일 높은 편에 들어갔다고. 경쟁률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일단 TO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건 우리가 일단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출제 영역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예년 데이터를 제가 비교를 하면서 쭉 비교를 넣어봤는데 퍼센티지 차이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퍼센티지 차이 그렇게 크게 진짜 바뀐 게 없어. 65, 35 요것도 똑같이 남더라고요. 똑같이 되더라고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금 데이터를 여기다 좀 추가해봤는데 분류 목록 디지털 수강 요게 교과 내용이죠. 교과 내용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 독서 이번에 의외로 여기가 좀 비중이 좀 약간 떨어졌어요. 예년에 비해서. 정보 매체가 하나 정도 더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하고 정보 매체 합쳐서 한 5문제 정도 되거나 요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요게 이번에 교과 내용 쪽의 비중이 조금 더 이렇게 자리를 잡아간 케이스고요. 작년 대비 데이터를 넣어놓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안 넣어서 그렇지만 작년 대비로 정보봉사론이 조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작년에는 제가 잠깐 작년 데이터 잠깐 보면요. 우리 이거 기출 분석 자료는 저기 기출 자료실에 가면은 다 있습니다. 제가 임용시험 기출 분석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큰 덩어리로 보면은 작년에 배점이구나. 정보봉사론이 한 2문제, 3문제? 예, 그 정도였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좀 넓게 잡았는지 정보봉사론에 해당한다고 할 만한 내용들은 한 5문제 정도 보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문항수거든요. 문항수를 집어넣는데 한 5문제 정도. 그러니까 2문제 정도가 좀 더 정보봉사로 쪽에 맞춰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였고, 그러니까 검색이나 D도 비등비등하고 봉사론이 이번에 좀 더 튀었다는 거. 목록이 이게 디지털 소관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 목록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 그래서 요거가 조금 살짝 걸치기는 했어요. 근데 목록은 이번에 복합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RDA도 있고 정거 제어도 있고 마크도 있고 이렇게 섞여서 들어가는 그런 느낌 있죠. 목록은 그런 유형이 좀 있었습니다. 분류는 그냥 전형적인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조금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한다는 느낌에서 저런 게 좀 있었죠. 난이도 조절 같았어요. 안 봤을 것 같은 거. 역사. 와, 규장 총목 이런 거 나오는 거 참. 여러분 아마 보시러 가신 분들 당황스러웠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 않았나요? 저도 좀, 요거 센데? 우리가 안 다루지는 않지만 아마 많이 보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문제였었죠. 네, 그랬었습니다. 규장 총목 좀 낯설었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지? SC 진짜 저도 그건 의외였어요. SC가 나왔던 거는 그건 좀 의외였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걸렸었고요. 디도는 옛날에 비해서 훨씬 쉬워졌어요. 그죠? 디도는 옛날에 비해서 쉬워졌어요.
뭐 이렇게 뭐 상호 운영성에다가 코드 집어넣고 이러는 부분보다는 훨씬 쉬워졌던 걸로 제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낯선도 조금 덜했던 것 같고 RDA나 뭐 이제 많이 봐왔으니까 RDA나 이런 거 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렵지 않지 않았나 싶은데 물론 독서 교육이 조금 좀 시끄러웠죠. 예, 살짝 시끄러웠었는데 그게 이제 브레인스토밍 쪽, 그러니까 독서 전략 쪽의 내용인데 기출에서는 독서 전략에서 브레인스토밍이 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안 나왔던 거랑 그다음에 그 밑에 그 큐브예요. 그 저기 기출 보시면 나오는 큐브 한번 좀 이따 이제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는 한번 보여드릴 텐데 큐브 모양새가 또 나옵니다. 그것도 잠깐만요. 이게 원래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큐브거든요. 제가 잡아놓고 말씀드릴게요. 요게 지금 이렇게 3차원 큐브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다차원으로 분석하는 그런 거를 지금 저렇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이건 아마 우리 이 수업 시간에도 이건 이병기 교수님 논문이나 뭐 이런 데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죠? 큐브 진짜 완전 당황스러웠죠.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와, 이거를? 뭐 이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전반적으로 느낌이 어떠냐면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랑의 격차가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쉽게 내는 거다 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출제자만 좀 쉬운 거라는 느낌이랄까? 비중은 높지 않았으나 쓰다 보면 요거 좀 살짝 애매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퍼센테이지나 이런 거 다 모두 다 열심히 공부 잘 해야 된다 였어요. 모두 다 열심히 공부 잘 해야 된다. 비중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근데 학도 비중이 예전에는 이게 좀 높은 편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학교 도서관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생각보다 학교 도서관이 이번에는 좀 낮게 나온 편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 잠깐만요. 한 번 더 예년 거 좀 한 번만 더 보고. 그죠. 작년 같은 경우 학교 도서관이 18점 배점이었거든요. 18점 배점이었는데 지금은 배점이 많아야 12점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조금 문항수나 배점에서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이번 학교 도서관이 좀 떨어졌어요. 독서 교육은 이제 평타를 유지한 것 같고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 어차피 계속 비슷비슷하게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학교 도서관 비중이 조금 높고 나머지는 비슷하다. 전반적으로 그랬다는 거고 이 올해는 조금 달랐어요. 올해에서는 근데 내년에도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항상 올해는 이랬으니 내년에도 이럴까요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어땠으니 앞으로도 이럴 것 같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큰 차이는 여기보단 여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출제위원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당연하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빈도가 어떻고 퍼센테이지 비중이 어떻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고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안 바뀌어요. 앞으로도 안 바뀝니다. 이게 이 8과목 우리 이제 8과목이고 실제는 7과목인데 이것이 균등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균등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균등 배정이 출제 균등 배정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있잖아요. 나 술자리 정보 선생님들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툭툭 던져서 한번 뭘 여쭤보고 하면은 출제하셨던 선생님들 우연히 만날 때 있거든요.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옛날 문제도 보신대요. 2009년 이전 이때 선생님들 문제 보시는데 여기는 거의 날로 드셨네. 이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출제 부담이 되게 별로 없이 냈겠다. 뭐 한 줄짜리 문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옛날 문제 보면. 한 줄짜리 문제 있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옛날 문제는 그냥 출제 분야만 보고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라는 거 안 보는 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래서 제 기출문제집도 가능하면 옛날 건 많이 안 넣잖아요. 그게 옛날 스타일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그때 출제하셨던 교수님들도 이미 정리를 많이 하셨고 요즘 내시는 선생님들의 스타일이 이제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거 문제들은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하면 안 되고요. 옛날 거는 선생님들도 다 모르는 것도 있대요. 이건 나도 답을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있대요. 특히 이제 약간 서술형처럼 나온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옛날에 이게 답이 이거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고요. 옛날 거와 지금 것도 답이 달라진 것도 있어요. 답이 달라진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초반부터 잘못 잡으면 길을 잡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기출은.
그래서 좀 분석해서 어디가 중요하구나를 파악하는 정도로만 가이드를 잡으시는 걸 전 추천합니다. 뭐 매번 하는 잔소리지만. 자, 그러면 분석 좀 해보. 분류는 이번에는 여기가 조금 특이했어요. 이번에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좀 이제 마침내 비중이 좀 높아졌고, 당연히 KDC한 문제, DDC한 문제 이렇게 있었죠. 와, 나 이번 DDC 좀 놀랬어. 정독학 책 보시면은 그 패턴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싸 했는데 아무도 모르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DDC는 좀 그랬고, KDC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인정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저거 뭐죠? 서술 형식과 표현 형식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서술 형식과 표현 형식에 대한 부분에서는 둘 다 가능하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같은 컨셉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여쭤봤거든요. 안우리 교수님한테. 그랬더니 같은 컨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KDC, DDC 분류 실습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몰랐던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생각보다 청구교가 우리 많이 낮아지고요. 공무원에서도 청구교 생각보다 많이 안 써요. 문제가 안 나와요. 안 쓰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안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KDC, DDC 실습을 위주로 하되 어렵진 않게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옛날만큼 우리 저기 중간에 객관식 때 나왔던 분류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가장 최상위급 문제라고 생각해요. 객관식 문제 때 나왔던 걸 주관식으로 바꿨을 때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 이상으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까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해봐요.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옛날 출제하셨던 교수님들이 지금 다 정년하실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랑도 연결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분류 목록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약간 춘추전국 시대처럼 되지 않을까?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목록은요, 제가 이번 쭉 데이터 정리하다 보니까 복합 문제가 많았어요. 자, 잠깐 찾아서 볼까요? 어떤 식이었나? 제가 좀 찾아서 알려드리고 한번 보죠. 분류랑 그렇지. 요런 거 재밌었죠. 혼자 재밌어 하죠. 자, 요런 거. XML 구문을 이용해서 MODS 레코드 쓰는데, 그래서 처음에 디도로 넣을까 했는데 보니까 코막이야. 요런 스타일들 있죠. 이거는 지금 정말 복합으로 들어간 거예요. 메타데이터에다가 마크에다가 주제명표까지. 그쵸? 요 문제는 되게 잘 만든 재밌는 문제입니다. 그죠? 주제명표죠? 이렇게 출력될 수 있도록 코막 형식으로 서술을 하는 거. 요거 재밌는 문제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필드 번호 써야 되고, 또 MODS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MODS 주제명과, 그 다음에 지오그래픽, 그 주제명 내에 지명 개념 잡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였었죠.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합 문제가, 목록은 다 복합 문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록은 복합 문제로 주로 나와서, 이건 어느 분야를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 분류는 KDC, DDC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도 KDC의 문제죠.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목록은 이것저것 메타데이터부터 마크까지 전반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추세가 그렇게 계속 움직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지식보다, 원래 요구하는 것 자체가 단순 지식보다는 복합 지식, 복합 사고력 이쪽으로 이제 요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봉사로는 이번에 조금 비중이 높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근데 되게 쉽게 내었어요. 이런 거. 그린 같은 거 나온 거 보면은. 그죠? 이용자 협조, 인적 협조, 뭐 이런 거 나왔었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쉬운 편이었고, 리터러시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나왔던 거는 그건 좀 어려웠었을 거예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그건 좀 난이도가 어려웠었을 겁니다. 저도 이건 관심이 있다 해서 가짜뉴스 선별하고 해야 된다 할 때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게 있다 지금 말만 좀 던졌던 거라서 아마 관심 있었던 분들은 맞췄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닌 분들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봉사로는 이용자 교육은 여기는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용자 교육, 요건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용자 교육의 상당 영역이 정보 서비스론의 리터러시 쪽에 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용자격은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건 리터러시 쪽으로 가서 보는 거고, 여긴 정보봉사로에서 이제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보는 거고요. 요거. 여기가 정보봉사 과정에서 이번에도 쿨타워 나왔죠. 윌슨하고 쿨타워하고 뭐 이제 진짜 더빈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 더빈이 언제적 더빈이냐 이렇게 얘기하시긴 하셔요. 쌤들도. 그렇긴 한데 지금 뭐 쿨타워는 뭐 다 쉽게 했지?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쿨타워는 다 쉽게 했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그래서 평가 쪽하고 그다음에 복합 문제 살짝 건드려지는 정도? 네, 그런 정도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복합 문제 말고 이쪽 있었죠. 도서관 네트워크 업무 서비스, 콜리스넷, 종합 목록 이런 것도 여기다 좀 포함을 시켰고요. 검색에서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안 돼요. 예. 이 둘밖에 없어요. 거의. 색인하고 정보 탐색이 실제 여기서 우리 연산자도 나왔고 절단도 나왔고 뭐 필드 제한 탐색도 나왔고 그죠? 시소로스도 나왔고 인용색인까지 다 나왔죠. 여기서 두 문제 나왔고 여기서 한 문제 나온 거예요. 색인에서 두 문제, 밑에서 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게요. 뭐 검색처럼 이렇게 거시기 한 거. 그러다가 좀 조용하면 뭐 평가 한 번씩 나오고 이러고 있는 중이죠. 그다음 디지털 소관론. 이번에는 좀 트렌드 관련된 게 뭐 인공지능 그런 거. 그다음에 저작권 관리 쪽에서 라이선스 많이 틀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정답률 되게 낮았나 봐. 다들 CCL을 썼는데 잠깐만요. 제가 찾아서 가보고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거 풀이하다가 CCL을 여러분들 많이 쓰셨더라고요. 자, 뭐 학교 수업 지원을 위해서 여러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데 상업적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특정 조건에 따라 이게 이상해야 돼요. 상업적 데이터베이스? 자료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제한적 권리가 이게 라이센스거든요. 근데 CCL은 자유 이용에 대한 제한 조건인 거죠. 그래서 이게 특별히 상업적으로 저작권에 제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저작권자가 배포하는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상업적으로 저작권 제한이 않고 이런 건 이제 보통 공공 영역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밑에는 이제 페어 유즈죠. 공정 이용 쪽인 여기였던 거라서 뭐 어렵진 않았을 텐데 여기서는 그냥 라이선스 요걸 했었던 거예요. CCL 같은 경우는 자유 이용 허락의 조건부 자유 이용 허락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상업적 데이터베이스 이게 절대 될 수 없는 이유래요. CCL이 될 수 없는 이유. 어차피 CCL 생각했으면 그 CCL 마지막에 라이선스 아니에요. 그죠? 이거 갑자기 해설 강의를 하게 됐네.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다. 정답률이 높지 않았다는 얘기를 얼핏 전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메타데이터는 당연히 같이 많이 포함되는 부분이고 네트워크 기술은 뭐 식별체계라든가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학교성 운영론. 학교성 운영론 이번에 약간 평가가 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최근 들어 이 평가가 조금 눈에 보이더라고요. 평가가 좀 눈에 보였었고 일단 평가도 조금 어렵게 나왔죠.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장서가 생각보다 좀 덜 나왔고 오픈 액세스나 이런 것도 뭐 디지털 장서 안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뭐 마찬가지. 그러니까 액세스 온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이언스 온 관련된 이런 표현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장서 관리하고도 연결될 수는 있는데 약간 교집합 지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 예산 관리도 한동안 좀 뜸하다가 이번에 한번 나왔죠. 그런 게 좀 보였었어요. 근데 뭐 뒤집어 엎을 만큼의 비중의 차이가 확실히 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보통 요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독서교육에서도 이번에는 독서교육 방법 역시 강했어요. 독서교육 방법 여기서도 한 문제 나왔으니까 브레인스토밍 같은 게 큐브 문제는 한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다들 쉽다고 했던 이런 것들이 독서요법 이런 문제는 쉽게 나온 거거든요. 독서요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독서 문제야 유형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건 쉽게 나온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출제 범위에서 확 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이거 도대체 왜 나온 거야, 이거? 옛날에 안 나오던 건데 이런 스타일은 이런 학교 도서관의 독서교육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조금 깊게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범위는 알지? 그러면 조금 깊게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빈도가 높아지고 중요도가 올라가는 영역이라면 이제는 빈도를 좀 깊이를 좀 더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 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미디어 리터러시가 이 학교서 운영론의 교육 서비스에 제가 이제 리터러시를 여기서 다루죠. 그럼 이 리터러시의 종류에
각종 리터러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빅의 리터러시 우산 이런 거 이제 배우잖아요. 리터러시 정의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정보 리터러시 엄브렐라 배운단 말이에요. 그때 보면 거기도 CL 컴퓨터, L 라이브러리, N 네트워크, M 미디어 리터러시, V 비주얼 리터러시 이런 거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미디어 리터러시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게 나올 만한 부분이었고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제 교재 가이드 한번 할 때 좀 더 좀 더 반응 좋은 교재들도 좀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 이제 관련된 영역 같고, 그다음에 됐고, 매체로는 크게 건드릴 건 없었어요. 제가 매체 보통 여기서 얘기할 때는 어슈어 모형 정도, 어슈어라든가 ADDI 정도 나오면 그걸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이번에도 역시 없었기 때문에 매체. 그래서 어차피 출제하신 선생님들도 7분 들어오시는 거 봐서는 매체는 그냥 얻어가는 것 같아요. 묻어가는 것 같고, 지금 책도 2017년도에 나온 이병 교수님 책밖에 지금 뭐 이렇게 볼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금 밀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 한참 이제 객관식 때는 많이 나왔었어요. 활용되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것도 나온 지 7년 지났고, 좀 또 내년 되고 후년 되고 하면 좀 더 밀릴 것 같아서, 예, 매체론의 출제 가능성보다는 그냥 같이 봐두는 좀 범위 중에 하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기출 분석 해봤자 여기는 다 배점이나 이런 내용 보면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예요, 거의. 이게 작년 대비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독서 교육은 12점 똑같고요. 디지털 도서관은 작년 13점, 올해 12점. 목록이 작년 9점, 올해 8점. 1점 차이씩 나네요. 분류론 10점 똑같고요. 정보검색론 작년 8점, 올해 10점. 매체론 똑같고요. 정보봉사론 작년 10점, 올해 16점. 학교도서관 작년 18점, 올해 12점. 그러니까 학교도서관하고 정보봉사론에서 약간 전환이 이루어질 것 같이. 봉사론이 조금 늘어났어요. 봉사론의 16점이 작년 10점이었는데 16점이고 학교도서관이 작년 18점인데 12점인 정도로 봤었는데 뭐 교집합으로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보봉사론의 차이인데 이게 뭐 이렇게 정보학에서 뭐 어디로 확 넘어갔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이건 해석 여지가 있을 만한 부분의 그 경계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인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뭐 적중 이런 거는 어글거려가지고 작년에 하다가도 막 후 보여주고 말아가지고 이번엔 넣진 않았어요. 적중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필요하시면 이렇게 댓글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이거 맞췄어요. 뭐 이렇게 자랑을 할게요. 근데 뭐 오글거려서 잘 안 합니다. 자, 그다음에 2023년 진행 계획은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요. 세부 계획은요. 이렇게 일자별 세부 계획은 지금 만들어졌고 이제 올릴 거예요. 요거 끝나고 나서 촬영 끝나고 이제 올려놓을 건데요. 작년하고 같습니다. 작년 스타일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매트 전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특강 안 만들고요. 특강 가능하면 안 만들고 간단하게 그다음에 변화 좀 있게끔 할까 싶어요. 그래서 원래 이론 스타일을 이제 기본 이론 1월부터 6월까지 잡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7, 8월에는 이론 강의는 이제 크게 2개. 이론 강의랑 문제풀이 이렇게 딱 2개 나눠요. 이론은 기본 이론 꼼꼼하게 한번 보고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어디가 중요한지 한번 체크하면서 넘어가고 7, 8월에 로드맵으로 요약 정리를 한번 하는데 제가 로드맵으로 출강을 하면서 수업을 했더니 컨디션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로드맵은 빠르게 정리를 하는 거라서 스피드 요약 정리라서 아마 실강을 들으시는 단원별 기출 변형 있죠? 기출 변형하고 기출 문제 풀이 할 때 요때 들으시는 분들하고 같이 촬영을 해서 이제 요거는 촬영용으로 해서 영상으로 올릴 겁니다. 영상으로 올릴 거고 여기서 기본 이론 그다음에 7, 8월 문제풀이 요 9, 10월 문제풀이만 실강으로 진행하고 요거 로드맵은 저거로만 할 거예요. 온라인으로만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하여튼 고민 중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 면에서 활용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출을 이제 단원별 기출풀이를 합니다. 단원별 기출 문제 우리 문제집 나온 거 있죠? 단원별 기출 문제집 나온 거 있어서 그걸 이제 마침내 하게 되고요. 기출 문제집 풀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기출 변형을 해요. 근데 진짜 여러분 내가 나보고 여러분 문제풀이에서 중요한 거 뭡니까라고 하면 전 이걸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출 변형. 이번에도 시소로스 문제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기출 변형하고 관련된 문제들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용색인도 그렇고 시소로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분류도 좀 비슷한 게 좀 보였고
그래서 기출 변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푸는 거랑 기출 변형을 푸는 능력은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출 변형이 출제 빈도가 좀 높이나 이렇게 뭐랄까 적중률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쪽에서 많이 봤던 건데 이런 느낌이 들게끔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통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10회 봤었는데 올해 해보니까 10회에서 문제 옛날에 이게 막 밀어칠 땐 16회까지 했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지. 막 밀어칠 땐 16회까지 했는데 지금 이제 문제의 스타일과 정의를 좀 정리하면서 찬찬히 이제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8회까지가 맥스. 8회까지 맥스고 9회, 10회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할까 싶어요. 좀 제가 좀 컨디션이 되면 9회, 10회도 뭐 완전 실전처럼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올해 한 방식대로 이제 내년에도 진행해 볼 거니까요. 1회에서부터 8회까지 했던 문제 중에서 정답률이 낮은 문제를 바꿔갖고 한 번 더 내고요. 9회는 10회는 트렌디한 거 요거 한번 알아두면 좋겠네 싶은 거 그런 것들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기출 변형 문제 좀 중요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출 변형에다가는 제가 트렌드한 거 좀 넣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이 보강 문제 10회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최근 트렌드도 넣어야 되니까 최근 트렌드 중에 블록체인,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시험 전 최종 정리자료도 아마 배포했을 거예요. 그게 원래 인공지능 기술이거든요. 근데 기계학습이란 말 나와서 머신러닝 딱 나오니까 거기다 인공지능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던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조금 아쉬웠어요.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이런 데서 다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약간 최신 기술에 대한 용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쪽 9회차 이런 거 보셔야 되고, 기출 변형에서도 물어봤던 거에서 살짝 바뀐 거, 요즘에 나온 거 어떤 거, 그리고 좀 요즘에 새로운 기술 어떤 게 있나 그런 거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좀 밀고 있는 게 몇 가지가 또 있어요. 뭐 오픈 데이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랑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문제풀이 때죠. 트렌드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에서는요, 이제 트렌드 가능한 거 안 집어넣어요. 찍어갖고 이거 트렌드 이거 이렇게는 안 집어넣는 편이고, 기본 이론은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이게 당연히 말 그대로 기본이에요.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집어넣고, 로드맵은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재각인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일 때 기본 내가 알고 있는 거 정리하는 거에다가 살을 붙여가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과목별로 정리를 해보면 내년 진행은 올해랑 똑같아요. 보니까 암기 관련된 과목 암기랑 이해가 동시에 돼야 되는 거, 앞으로 쭉 가야 되는 거, 이게 분류 목록은 당연하고요. 1, 2월 달 2달 꽉 차서 합니다. 그 다음에 3, 4월 달에 학교도서관 독서 교육을 하는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올해죠. 2023학년도, 그러니까 2022년 수업에는, 그 강의 노트를 제가 만들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좀 힘들었는데, 강의 노트 만들면서 진행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2024학년도, 그러니까 내년 시험 과학개정에는 강의 노트가 이제 완성이 될 거예요. 이때쯤 되면. 했던 자료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프린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걸 보셔도 돼요. 얘기하면 출판사 싫어할 텐데. 하여튼. 그래서 6주 정도 진행합니다. 우리가 7주 진행을 했었는데, 그 강의 노트 진행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7주 정도 진행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번에는 6주 안에 거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검색과 디도. 요거는 이해 중심. 그래서 요거는 6주 안에 요것도 6주 안에. 그 다음에 봉사랑 매체 나오잖아요. 매체는 많이 낮출 거고, 봉사를 좀 올릴 거예요. 이건 이제 나눠 놓으니까 이런 거고, 봉사 비중하고 매체 비중을 조정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할 거고, 매체를 좀 낮출 겁니다. 매체가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책도 좀 그렇고, 출제 근거가 빈약한 편이라, 매체를 좀 낮추고, 봉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끊어놓은 게, 오후 야간이에요. 저는 보통 수업이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예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2시부터 시작해서 봉사, 여기도 분류도, 2시부터 시작해서 분류, 우린 보통 목록을 보통 먼저 합니다, 저는. 그 이제 세부 일정에서 나와요. 오후 야간으로 나와요. 오후에 한 과목, 야간에 한 과목. 오후에 한 과목, 야간에 한 과목.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그 다음에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고, 조금 더 필요하면 한 칸 더 가고. 그래서 아마 강의 일정표나 이런 데는 7시간 정도로 잡아놓고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 강의는 6시간, 3시간, 3시간씩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루즈 타임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시간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는 약간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8월부터 이제 이론 요약과 문제풀이가 교차하는 강의가 돼요. 7, 8월에. 이론과 문제풀이가 교차됩니다. 이론에 대한 게 로드맵 요약인데 여기 동영상으로 한다 그랬었죠? 영상으로 한번 쭉 촬영을 해볼 거고, 그래서 진짜 빨리 정리할 겁니다. 주르르르 훑어가면서 갈 거예요. 구조 정리하는 걸 이제 우선하기 때문에 쭉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기출 변형을 할 거예요. 이 기출문제 풀이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기출을 쭉 해설해 드립니다. 기출 해설 쫙 해드려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보고, 답이 뭐 보고, 이렇게 쭉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그 다음 주에 30문제를, 기출 변형 문제를 풀어요. 30문제 기출 이전에 나왔던 이 기출인데, 요거를 변형해서. 기출 변형 문제가 생각보다 적중률이 모의고사보다 높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그래서 기출 변형 되게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 풀이 보고, 기출 변형 보고, 그거로 인해서 문제 모의고사까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기출 문제 풀이에서 다뤘던 기출 변형 플러스 알파 영역인 거예요. 모의고사가. 그거 똑같은 거 집어넣지 않아요. 그럼 또 뭐라는 줄 알아요? 뭐, 기출 변형하고 똑같네. 기출 문제랑 똑같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문제 풀이도 해요. 우리도 보면은, 이번에도 출제됐던 거 보면은, 기출에서 나왔던 거, 제가 보기에는 그 범위, 똑같은 문제 아니라, 출제 범위, 동일 유사 범위에서 나왔던 거 한 60, 70% 정도 나오고, 그 다음, 이거 처음 보는데 싶은 거, 나머지.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일단 기본 득점은 어디서 해야 되죠? 기본 점수 취득은 어디서 해야 되죠? 당연히, 기본 점수, 우리 기본 영역에서 해왔던 거 해야 되잖아. 그럼 기출은 퍼펙트. 그래서 기출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안정되게 뽑아낼 수 있는 게,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엔 80점 만점에 60점 정도라고 봐요. 80점 만점에 60점 정도 다 맞추면. 근데 나머지 20점, 고득점 있죠. 20점의 고득점은 이제 새로운 데서 나오는 거에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이 얼마나 임팩트가 있게 새롭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어려웠다, 쉬웠다를 얘기해요, 보통. 얼마나 이게 임팩트가 있는지 어려웠다, 쉬웠다를 얘기하기 때문에 올해는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부분들 있죠. 독서 교육에서 브레인스토밍의 그 큐브. 이런 거 보면서 좀, 이거 뭐야, 이랬을 거고, 작년 같은 경우 특히 어려웠다 하셨던 분들도 역시 독서 교육에서 친일파설이 있었죠. 작년도 독서 교육 문제 보면 독서 교육 계획 교육이었나? 하여튼 그쪽에서 그 일본 학자 이름 나와서 막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막 출제자가 친일파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교수님들도 아셔요. 출제자 친일파설이 있었다고 아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다 보면 이제, 이거 낯설어. 이런 것들이어서 다 결정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물론 섞어서 됩니다. 트렌디하고 새로운 거는 뒤쪽으로 갈수록 더 많이 다루게 되고, 자, 앞에서는 했던 것을 계속 다져가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했던 것을 다져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트렌디하고 색다른 거, 새로운 거 좀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마지막 끝판이 이제 새로운 걸 쭉 정리하는 거죠. 여기 특강, 요거는 제가 올해는 조금 마음이 망가져가지고, 자, 이번에 공무원학원을 공무원학원을 메가스터디 계열 학원으로 바꿨어요. 계약이 이제 끝나가지고, 그런 바람에 컨디션 난조가 와서 한참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번에 공무원 이론 수업을 석 달을 했습니다. 우리 시험 끝나고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었어. 그래가지고 이때 못했거든요. 근데 특강 2는 요거 이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드맵이 요약이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텍스트로 요약되어 있는 거 있죠. 표로 요약이 되거나 이런 것들. 그런 거 조금 작업을 좀 하고자 해서 지금 출판사랑 얘기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면은 이제 최종 정리 요약본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작업은 겨울 때 좀 해볼까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안 되면 프린트로 배포하고요. 되면은 책으로 한번 나오고. 그럼 이제 더 이상 책 안 낼 거예요. 개정만 하고 추가로 이렇게 더 만들고 이러는 건 안 해볼까 싶어요. 지금 만든 게 15권인데 15종. 15종이라서 이제 공무원 임용 합치면 15종이거든요. 여기만 해도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에다가 기출문제집까지 하면 10개거든요. 그죠? 그러네. 그럼 공무원 자료집, 공무원 기출문제집, 그러네. 하나, 둘, 셋. 그러네. 맞네요. 여기다가 2개만 더하면 15개 되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작년에는 요걸 발간 예정이라고 했었을 거예요. 예. 아이고. 자, 머리 위로 올라. 요걸 발간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 진짜. 출판사가 이번에 폰트 그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이상하게 오타 아닌 오타 같은 오타들이 좀 났어요. 오타지. 오타가 좀 났어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지만 하여튼 정독하게 요거 나왔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진행할 거고, 요건 개정을 했어요. 자료조직하고 정보원사를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된 내용은 여기서 크지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제 교재에 추가된 내용만 하고 같이 그냥 섞어서 보셔도 됩니다. 옛날 교재 있으신 분들은 맨날 물어보시는 게 이제 그럼 이번에 사야 되나요? 말하는 물어보시는데 들어보시다가 조금만 더 추가하시는 거 차라리 낫지 않나 싶습니다. 좀 그렇게 좀 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정독학 같은 경우는 좀 이 내용으로 수정된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다 여기도 지금 정독학도 아직 개정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는 요거는 개정됐어요. 7판입니다. 2022년 수업 때까지는 6판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지금도 아마 6판으로 아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을 텐데, 이제 내년부터 그러니까 2023년도 시험에서 2023년도 수업에서는 요 7판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료 조직론은요, 앞으로 크게 개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연습이고 기본 트레이닝이라서 기본 트레이닝 연습하는 거라서 이거는 크게 개정할 생각은 아직은 없어요. 지금 임용 자료직 저걸로 보완할 겁니다. 계속 그냥 보완하고 좀 진도가 잘 나가면 뭐 좀 더 이렇게 추가하거나 뭐 이런 정도라서 개정 영역을 크게 맞추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소식으로 보면은 저게 KCR 5판이 나오면 이제 그때 개정할까 생각 중이에요. KCR 5판. 어우. 작업 중이거든요. 근데 KCR 5판은 아마 내년 시험에는 반영 안 될 거예요. 내년에 나와도 내년에 반영이 안 되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5판 개정 예정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좀 개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임용자료 정도는 뭐 그렇고, 그다음에 정보사기로는 조금 트렌디한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좀 추가를 했고, 그거 반영해서 로드맵도 만들었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럼 이제 교재는 어떻게 생겼나?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놨어요. 교재 가이드를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겼죠? 교재 가이드는 이제 교재 링크를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뭐 강의 노트 뭔가요? 꼭 사야 되나요? 물어보시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판서를 대신한 자료예요. 판서를 대신한 자료라서 판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가 필기만 끄적 간단하게, 요게 메모 자리거든요. 여기가 메모하는 곳이거든요. 여기다가 관련된 거 이렇게 메모 좀 하시고, 요걸로 내가 뭐 판서를 대신해서 보겠다 하시는 용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 판서 안 하잖아요. 전자칠판에 바로 띄운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요. 추가를 하게 되면 뭐 요약을 하겠지만, 일부 요약을 하겠지만, 판서 전 분필 안 잡거든요. 분필 안 잡고 요걸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패드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패드에다 직접 필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강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 로드맵은 이제 영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가 체크해드리는 거 위주로 보면서 나가십니다. 이것도 영상에서 체크해드리는 거예요. 영상에서 체크해드리는 거고. 6판하고 7판이 많이 다를까요는요, 물론 질문이 나올 줄 알았지.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다 올려놨어요. 개정 내용을 올려놨어요. 6판 가지신 분들은요, 카페에 가서 개정 내용 보시고 그냥 그걸 참고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카페 어디 있냐면, 자, 이것도 갑자기, 크롬으로 가서, 크롬이 이 크롬이 아닌데? 잠깐만요. 하여튼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러네. 그 6판 내용은 저 카페에 전공자료실에 가면은 봉사론, 검색론, 전자도서관 다 올려놨어요. 그 7판 교재 추록이라고 해서 다 올려놨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내가 이거 파일도 아마 첨부를 해놨을 거예요. 예. 파일도 첨부를 해놨으니까, 내용하고 파일 첨부해놨으니까 첨부된 파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PDF 파일도 올려놨으니까 그걸로 출력해서 보셔도 되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일 많이 묻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기본서는 크게 바뀌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제 소식이 하나 있어서, 이게 저거 아는 누구지? 그 현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좀 있어가지고 보니까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독서 교육에서 변호일 교수님이 요거 개정판 내실 건가 봐요. 독서 교육에 이해 개정을 좀 하실 건가 봐요. 손정표 선생님 책은 이제 많이 떨어질 거고요. 이거는 지금 일본 책 번역한 느낌이 너무 많고 해서 이거 활용도가 이렇게 점점 높아지진 않을 것 같은데, 변호일 교수님이 지금 독서 교육의 이해의 개정판을 작업 중이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현직 선생님이 지금 독서 교육하고 학교 수관하고 이제 교과 내용 쪽에 요약을 작업을 하시는 거를 좀 작업을 하시면서 그 한동안 잠깐 이렇게 구매 가능하게 됐었던 그런 요약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개정 작업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말씀 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일 교수님 통화를 한번 하셨다 하더라고요. 이 책으로 요약하면 어떻겠냐는데 개정 작업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나오면 저도 좀 계속 이제 리뷰를 할 건데, 나오면 이제 저희도 같이 안내해서 보도록 하고, 교재 개정 내용 중에 뭐가 좋아졌나, 달라진 게 뭔가 나 좀 따져볼까 생각 중입니다. 정보봉사로는 이게 좀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바벤스미스 2014년도에 나온 게 차라리 더 깨끗해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게 좀 더 넓어요. 나온 내용이. 지금 웡이라고 한 분이 이제 밥 앤 스미스가 빠지고요. 웡으로 지금 교재가 바뀌었는데, 거기서는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냥 다 평이해요. 내용이. 그래가지고 그거까지 봐도 돼요. 그거 보셔도 되는데 좀 얇고 좀 평이하긴 한데,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저걸 보시는 게 낫긴 합니다. 근데 번역이 좀 별로 안 좋아요. 얘는 좀 번역이 좀 별로 안 좋아서.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오래됐고 해서 지금 현재 좀 볼만한 건 이건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쪽이 이 이론과 정보 서비스 이론에 대한 게 좀 약하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야 될 박준쌤 책 요거는 기본 뼈대로 잡으면서 요 책들을 살을 붙여가는 형식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요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정돼서 나온 게 있어요. 그거를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건 좀 더 이렇게 좀 심플해요. 심플하고, 나 이게 있다가 이거 낼 게 없네, 이런 생각 좀 많이 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바벤 스미스의 저걸 보시다가 좀 보강하고 싶은 볼만한 내용은 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 약해요. 아직 좀 약하고, 정보검색론은 안 바뀌었어요. 아직 책도 그냥 그대로고, 작년하고 올해랑 지금 이 언제적 책들인데, 그죠? 언제적 책들인데도 지금 어차피 정보검색의 원리가 바뀌질 않기 때문에 기법, 원리, 새로운 거 확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자, 근데 추천해드릴 책이 여기서 나옵니다. 봉사론도 검색론도 이 책을 보세요. 봉사론, 검색론, 디지털 소관론, 전 요거 추천합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 두 번째 지도 교수님이거든요. 저 박사 논문 지도 교수님이신데, 이 책이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추천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학술상도 받았어, 이 책이. 학술상도 받아서 그 퀄리티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할 때 이 책 내용을 제가 많이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도교수님한테 제가 꼭 홍보해드린다고 약속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책 많이 넣었어요. 이게 내용 되게 좋은 거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좀 받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추천해드릴 책이 뭐냐면, 우리 다음 나오게 될 요겁니다. 노영희 선생님 책은요, 다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사례도 많고 많아요. 내용은 이렇게 말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성글게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랄까? 짱짱하지는 않은데, 요거 보면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참고할 만해요. 디지털 리터러시나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저런 거 보면 되게 보강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전통적으로 뭐 RDF라든가 이런 말 나오는, RDF, 그 다음에 XML 이런 거 나오는 기본 뼈대는 여기 이성 선생님 책에서 나왔어요. 대부분 다. 이성 책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정보검색의 세계에 있는 이성 선생님 책에서 보통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노영희 교수님 책에서 좀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이런 것도 여기 노영희 교수님 책에서 나오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 요거에 대한 컨셉 잡기에 조금 더 확장판, 요런 것들은 이제 그 확장 관련된 거는 노영희 선생님 책에서 잡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도나 어떤 그 틀과 구조를 잡기에는 이 노영희 교수님 책이 이렇게 틀과 구조는 아니고요, 소개와 트렌드를 파악하기 좋아요. 틀과 구조는 이성 선생님 책을 잡는 게 좋고요, 노영희 선생님 책은 트렌드 잡기엔 참 좋은 책입니다. 요즘에 이 청남이라는 출판사가 잘 나가요. 아까 여기도 청남 출판사죠. 저한테도 연락이 한번 왔었는데, 하여튼 연락이 왔었는데 뭐 안 오셔요. 연락 없어요. 그 다음에 윤희은 교수님 책, 이제 분류론에서는 뭐 당연히 윤희 교수님 책, 그 다음에 이창수 교수님 책인데, 이제 이창수 교수님 정년하셔가지고 더 개정 안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추천해도 윤희은 교수님 책 추천합니다. 윤 교수님 책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어려워요. 서술 방식이 조금 어렵긴 한데,
추천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윤 교수님 책에만 나오면 안 돼요. 윤 교수님 책에만 나오면 안 되고 김정일 교수님 책에도 나오고 윤윤 교수님 책에도 나오고 이런 내용들 봐야 돼요. 이창 교수님 책에 나오고 윤윤 교수님 책에도 나오고 이렇게 봐야 돼요. 제가 시험 전 우리 저 하기 전 시험 전에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질문에도 보면 윤윤 교수님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책은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윤윤 교수님 책에는 유형화는 잘 되어 있는데 조금 그 본인 방식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확정지어서 표현하시는 경향이 좀 있기는 있어요. 뭐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다른 선생님 책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선생님 책하고 이 말하고 이거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좀 있긴 있는 편이라서 요거는 기본 뼈대로 윤윤 교수님 기본 뼈대로 좋고요. 하지만 거기 있는 거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좀 가이드를 잡아드리긴 합니다. 요거는 이 정도까지는 갈 필요 없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 트렌드를 봤을 때는 KDC 해설서, KDC 본표 이런 식이었어요. DDC도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갈 만한 규정까지는 안 나왔었고요. 확실하지 않으면 잘 안 내는 편이에요. DDC는. 그래서 여기서는 확실한 거 위주로만 두 개의 책에서 나오는 공통된 규정 뭐 이런 거 있죠. 분류 규정 같은 게 특히 물어볼 때 그런 거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목록은 이렇습니다. 목록은 김정일 선생님 책이 제일 거의 메인이죠. 김정일 선생님 책이 제일 메인이고 김정일 선생님 책에서도 RDA도 잠깐 참고가 된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RDA 내용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목록에서 참고라기보다는 LOD나 이런 거 참고할 때나 들어갔었다는 얘기도 얼핏 들은 것 같아. 그건 중요한 거지 않으니까. 자, 여기서는 김정일 선생님 책을 일단 기본 뼈대로 보시는 걸 저는 추천해요. 예제도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학교 도서관에서는 현재로서는 성교 선생님 책이 가장 트렌드죠. 성교 선생님 이제 제일 최근에 나왔으니까 그렇고 이 통합정보 이렇게 정보활용교육론 관련된 게 이번에 좀 보였었는데 내가 이 정보활용교육 이병기 교수님 정보활용교육론하고 성교 선생님 정보활용교육론 요거를 검토를 해보긴 했지만 이번에 아마 그 정보활용교육론에서 관련돼서 나온 게 브레인스토밍 관련돼서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교육학에도 나오더라고. 아마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교육학에서 나왔던 것도 보신 적 있을지 않나요? 교육학과 관련된 부분 좀 엮여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특히 정보활용교육론을 따로 봐야 되지 않나요 할 때 차라리 그거 볼 거면 교육학을 좀 더 열심히 보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교육학을 여기를 보시되 이거는 정보활용교육론은 교육학 플러스 우리 전공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학에 우리 전공을 이렇게 얹은 느낌이 들어서 정보활용교육론에 있는 내용은 교육학을 보시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통으로 접근하기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장소관리가 이렇게 세게 안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꼭 봐야 되는 영역이죠. 지금까지 기출 빈도는 상당히 높은 영역이라서.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독서교육은 그렇고 그 다음에 매체론도 지금 이때 이후로는 좀 안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그렇고 트렌디한 거는 지금 제가 최근에 나온 거 이종욱 교수님 책이나 노영희 교수님 책, 요 정도가 트렌디를 잡긴 좋습니다. 근데 아마 보다 보면 이것도 봐야 되나 싶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제가 보고 판단해 드릴 수는 있으니까 가이드는 제가 잡아 드릴게요. 이제 우리 수업하면서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한번 보면서 아예 안 보진 이거 너무 많아. 안 볼래. 이러진 마시고 좀 더 내용을 좀 풍부하게 주변 배경 지식을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문제 풀 때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좀 보시고 과목별 공부 방법은 좀 빠르게 정리할게요. 제가 봤을 때 우리는 과목이 8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해 중심과 암기 중심으로 나눠집니다. 분류 목록은 얘는 이해와 암기가 같이 가야 돼. 그래서 분류 목록이 암기 과목인 줄 아시면 이게 실습 때문에 이해를 못하면 외운 거를 적용을 어떻게 할지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내가 10만 개를 알고 있어. 그렇다고 영어 회화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류 목록은 이게 이해를 일단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암기가 들어가야 돼. 내지는 이해될 때까지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보 검색하고 디지털 도서관, 요건 당연히 이해 중심인 건 아시겠죠? 여기는 외우면 돼요. 학도랑 독서교육은요, 제가 이제 공부하신 분들 좀 보다 보면 학도, 독서교육, 정보고사 여기까지는 암기 중심 거면 처음엔 부담이 엄청 되는데 가면 갈수록 문제를 풀면 풀수록 적응이 돼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느낌이 와요. 근데 여기는 선생님들이 작정하고 꼬우면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 과목은 작정하고 꼬우면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게 교과 내용, 교과 교육적 성격이 좀 많이 있는 편이죠. 물론 특히 이 두 과목, 아니 세 과목. 봉사로는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 봉사로는 지금 어렵게 나오기 힘들어요. 있다. 어렵게 나온 적이 있다. 윌슨 문제, 작년에 윌슨 문제. 말도 안 되게 나오긴 했지만, 봉사로는 이거, 윌슨처럼 그렇게 정말 이렇게 쿡 찍어갖고 이렇게 잘 대놓고 틀려라 내기 전까지는 얘는 뭐, 좀 평이할 수가 있습니다. 평이한 경우. 우리가 봤던 거야. 서비스는 요 정도로 이런 것들이 있었지. 이 정도로 알기에는 편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구조를 짤 때 이렇게 짰어요. 분류 목록은 암기와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일단 이걸 둘 다 시작한 거고, 학도랑 독서교육은 암기는 일단 해놓기 시작해야지 쭉 암기가 갈 수 있거든요. 이해 중심의 과목을 먼저 시작하잖아요. 이해 중심의 과목을 먼저 시작하면은 막판에 암기량이 허덕여서 이해도 딱 까먹고 다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초반엔 암기가 강한 과목부터 시작을 하시고 중간에 이해가 강한 과목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분류 목록은 실습하고 암기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임용자료조직은 원래 제가 공무원 자료조직 책이 있는데 임용자료조직을 따로 만든 이유는 실습량을 늘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습을 중시하셔서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독서교육은 이제 이거 해줘야 돼요. 우리 공무원 공부방법이나 이런 데 보면 빵꾸노트라고 있어요. 구멍을 이렇게 빵빵 뚫어가지고 빈칸 채우기 형태로 만드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서 독서교육은 초반에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일단 내용을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운 내용에 대한 채워넣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채워넣기.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 문장 만들기로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빈칸 채우기는 뭐 중심이냐면 기입형 대비. 그 다음에 문장 만들기는 서술형 대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입형 대비, 서술형 대비로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기본 암기는 돼야 되니까 아무런 기본 암기가 안 돼 있는데 뭐 서술형을 잘 풀 수는 없잖아요. 안 그럼 나중에 맥락도 모르고 이상한 말을 지어내기 시작해요. 글짓기를 합니다, 진짜. 글짓기 하면 안 돼요. 상반기 맥락 중심, 여기서 정보 검색어 디도는 맥락 중심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랬다는 거지. 이번에 검색 문제 한번 봐봐요. 이번에 검색 문제 제가 보고 이거 되게 재밌다 했던 건데 라고 느꼈던 게 어디 갔니? 나와라. 인용색인 있잖아. 인용색인. 인용색인에서 인용문헌 망이 아니라 그냥 인용 관계만 보여줬던 문제 있었죠. 이거 6번 이런 거. JCR 해놓고, 나 임팩트 팩터 그냥 대놓고 이렇게 내버릴지도, 이거 쉽게 낸 거잖아요. 그죠? 다음에 이제 요게 낯설었죠. 서지결합법, 동시인용법.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거를 저걸로 하잖아요. 이거 저 기출변형 때도 했던 거예요. 보통 인용문헌 망으로 하는데, 인용문헌 망을 안 하고, 이렇게 보여준 거는, 이게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를 얼핏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더 쉬웠기 때문에,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해를 못하면, 뭐, 서지결합도 동시인용도 그냥 이렇게 외웠지. 이게 안 돼요. 아닌 그러면 이게 인용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탐색기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재밌게 읽었는데, 한강에 쓴 다른 책을 찾아보니까 한강의 변화, 한강의 생태계가 나와. 그러니까 이거 한강 자체를 뭘로? 저자 제한, 필드 제한 검색에서 저자 제한을 해야 돼. 그래서 제한 검색이 유형 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디도도 마찬가지예요. 디도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메타데이터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어렵진 않았지만, 그게 말 뜻을 이해를 못하면, 디도에서 사용했던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면, 아예 손을 못 대는 문제들도 나와요. 그게 이제 어디랑 또 교집합이 되냐면, 목록에 요런, RDA 됐구나. 여긴 RDA이고, 이런 문제들은 디도의 메타데이터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막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세드 많이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나왔죠? 뭐, 패킹 정보, 보존 설명 정보, 기술 정보, 콘텐츠 정보 나왔던 거. 그 세드 안에 CD가 깨지면 마음이 아파 이렇게 암기법 했었던 거잖아요. 그거가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야 되고, OAS가 왜 필요한지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런 맥락들이 디도에서 좀 걸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뭘 얘기를 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RDF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 여기 있는 말을 채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옛날에 상호 운용성 정답률이 뚝 떨어졌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랄까? 무슨 말인지 모르면 못 쓴다 이런 거. 그다음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해도가 있어야 돼. 아, 이게 무슨 개념이지? 여기다 무슨 단어를 넣어야 되지? 이런 건 확실해야지 가능한 거죠. 근데 어지간하면 얘기를 안 하는, 어지간하면은 뭐 우리 독서교육이나 학교 수업처럼 좀 이렇게 똑똑하게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면은 사회학적으로 이해만 하면 풀 수 있는 거란 모르겠지만, 디도나 정보검색은 그 전산적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전산 개념을 잡아들일 때, 전산적 측면, 어떤 그 디지털 환경 이해의 측면, 요거 잡아들일 때 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방법은 이제 보시면 알겠죠. 처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 거라는 겁니다. 실습 문제를 풀기 때문에 실습 예제 중심, 그 다음에 기본 암기 필요한 것들, 기본 암기 필요하고, 정보 검색도 보세요. 이런 실습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계산해서 넣어야 된단 말이죠. 계산해서 넣어야 되고,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인용색이 나와야 되고, 자, 이 디지털 소관도 이런 코드를 보고 우리가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독서 교육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좀 서술형 이런 그 예제들도 물론 보여주고 하고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브레인스토밍도 마찬가지 예제들로 보여주는 거였죠. 근데 내용 접근을 하려면 구조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 구조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 구조화 작업이라든가 키워드 구조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로드맵을 더 하기도 하는 거예요. 모델 응용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봉사 같은 경우는 좀 넓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봉사나 매체는 뭐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니까, 생각보다 실제로 비출 빈도가 높지는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봉사는 서비스 자원들 이런 거, 뭐 어디서 무슨 서비스를 하지 이런 거, 뭐 액세스온, 사이언스온, 뭐 데이터온, 뭐 이런 개념들 있죠. 그런 것들 키스트에서 하는 거지. 뭐 캐슬린 어서 서비스 하지 이런 것들 있죠. 서비스와 서비스 주체.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정보봉사론. 요즘에 정보봉사론은 이론으로 나올 때는 이제 너무 정해져 있으니까 실제 서비스 되고 있는 거를 섞어갖고 실무적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습은 자 이렇게 요거 하나만 좀 보세요. 저는 방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태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익숙해져야 돼요. 낯선 과목은 정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재 주요 개념엔 빈칸을 채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내가 모른다라는 걸 아는 게 불편해요, 편해요? 공부할 때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게 편해, 불편해? 모른다는 걸 아는 거 되게 불편한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글을 계속 읽기만 해요. 읽기만 하고 또 쓰기만 합니다. 쓰면서 외워야지 하는데 진짜 답답한 게, 어떤 때는 답답할 때 느끼는 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베끼는 거예요. 교재를 필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약을 해서 필사를 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 만들 거 아니잖아요. 쓰면서 외워야지 하면 쓰면서 진짜 외워야 되거든요. 쓰면서 진짜 외워야 되는데 필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그게 장수의 지름길입니다. 차라리 문제를 푸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럴 때는. 그래서 최소한 그거 시간이 많이 걸려. 이거 어렵기 때문에, 자, 빈칸 채우기는 기입형용으로 내가 풀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내가 외웠나 안 외웠나를 점검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페이지 읽고 덮어놓고 딱 얘기해 봐야 돼요. 뭐부터? 목차부터. 여기 이 페이지와 지금 이 단원에는 목차가 뭐뭐뭐가 있었고, 여기서 제가 이제 수업 때 이제 밑줄 쳐드리거나 하고 이미 들으신 분들 밑줄 쳐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와 핵심은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기출에서 요런 게 나왔었어. 기출 문제집이나 이런 거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출에는 이런 게 나왔었어. 라고 하는 거를 내가 말로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나지? 그럼 어디가 생각이 안 나는지 그걸 체크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글로 쓰기 힘들면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첫 번째 말해보기고요. 말하기고, 그 다음에 글쓰기예요. 처음엔 빈칸 채워서 개념을 만들어서 개념을 익혀요. 무슨 단어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두 번째는 읽고, 그 다음에 덮어놓은 다음에, 읽고 쭉 읽은다. 읽기만 하면 안 돼요. 덮어놓고 말해야 돼요. 덮어놓고 내가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개념이 뭐뭐뭐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개념이고, 이건 무슨 개념이고, 이건 무슨 개념이야. 탁 말하라 그러면 말 안 나올 때 많아요. 뭔지 알겠죠? 그게 중요해. 말해보기. 그 다음에 서술형, 이제 써봐야 되는 거지. 이제 말은 다 할 수 있는데, 쓰기가 힘드네? 이런 경우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 쓰기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라는 걸 되게 추천을 합니다.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효율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서로 문제 내기를 할 수도 있고, 계속 메타인지를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혼자서 계속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뭐, 카톡으로 스터디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 기상 스터디, 뭐 이런 여러분들 스터디 스타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하세요. 혼자 제발 하지 마세요. 혼자 하시는 거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상태로 계속 혼자만의 방식으로 빠져들어요. 그래서 꼭 스터디를 하셨으면 전 합니다. 예. 어차피 여러분 사설교사가 돼서 직장으로 자리를 잡아도 타 교과 선생님들하고 교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선생님들하고 이제 교류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라도 저는 스터디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진짜 내가 스터디도 안 되겠다, 스터디 못 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하여튼 그건 좀 어렵습니다만 진짜 여기 맞아요. 이러신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여기 지금 인형 옆 앞에 앉혀놓고 설명해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자기가 기르는 개에게 설명해줬던 분이 있어요. 내가 이거 옛날에 너무 인상적이었어. 이분도 스스로가 메타인지 학습을 한 거예요. 낮에 직장을 다녀서 스터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에 직장을 다녀서 낮에 스터디를 하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밤에 혼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수능 공부를 하셨어요. 수능 공부를 하셨는데 수능 동영상을 듣고 설명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강아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한테 진짜 그 동영상이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공부 다큐멘터리가 있어가지고 그거 봤거든요. 근데 강아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갔어요. 직업은 반무대 가수. 그 전설적인 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학습자인 나를 객관화시켜서 메타인지 형태로 객관화시켜서 설명을 해주면서 가는 거거든요. 스터디라면 이게 서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져요. 이렇게 해야지 공부가 이렇게 빨리 늘어요. 근데 안 되면은 진짜 좀 쑥스럽지만 뭐 강아지한테 설명이 안 되면 인형이라도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서로 설명해주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서로 설명해주기,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인형이라도 앞에 해놓고. 근데 릴레이션이 없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한 한 개 이상의 통로로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만큼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릴레이션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드릴 말씀이에요. 빠져들면요 나중에 혼자 인형하고만 계속 사랑하게 됩니다. 나는 혼자 알고 있는데 내가 남과 비교해 얼마나 점수가 나오는지 모르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할 때 제가 등수를 자꾸 내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지금 몇 등이구나. 다른 사람보다 어느 정도 내가 잘하고 있거나 못하고 있거나 이런 걸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죠? 알아가는 게 중요한데, 혼자만 하다가 보면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 한 명에 대한 탓만 해. 왜냐면 만만한 게 저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인간 때문이야. 막 계속 그래. 슬프다고, 힘들어.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알겠죠? 릴레이션 통로 하나 만들었어요. 공부를 같이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뭔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 하나씩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스터디 할 때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스터디 할 때 절대 다 좋겠다. 전 스터디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스터디에서의 제일 문제점, 조심해야 될 점. 모르는 결론을 이게 서로 간의 이해가 잘 안 돼 있어요. 스터디에서는 교사 역할을 하는 분이 한 분 있어야 돼요. 근데 서로 간에 모르는 걸로 서로 논쟁만 3시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한테 더 전화했을 때 해결이 30초면 되는 해결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서로 토론을 하면서 3시간을 여러분 진리는 토론으로 결론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합의는 토론을 하는 거지. 사실을 갖다가 토론해서 진리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다 틀리다에 대한 개념이 헷갈리면 그냥 전화를 하거나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진짜 짧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안 봐도 되는 거를 괜히 토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 교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교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 뭔지는 아시겠죠? 자꾸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결론을 못 내고 또 어떤 분이 잘못 방향을 잡았는데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상한 결론을 나게 되고 시험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결론이 나게 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터디는 꼭 교사 역할을 하실 분이 조금 내공자가 있으면 좋아요. 어차피 다 같이 공부 잘하기 위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시기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고 같이 할 때 또 서로 다 너무 모르는 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제 지론은 요거예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빨리 시작하시고요. 내가 지금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나, 얼마나 공부할 수 있나, 요거 따져보셔야 되고요. 나는 단거나 시켜야지 공부가 잘 되는가, 아니면
요약을 따로 해놔야지, 뭐 요약을 해야 되는가, 읽어야 되는가, 빈칸치기 했더니 공부가 되는가. 내가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점검은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내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스터디를 통해서 내가 점검받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모르고 못하고 있고 뭘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방식이 이거예요. 시행착오라는 거예요. 빨리 내가 모르는 걸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불안해 하셔요.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게 되게 불안한데요. 아니, 불안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남이 하는 방식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공부 방법은. 내 방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 공부를 잘하는구나.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자기 방식의 공부법을 찾는 겁니다. 책을 읽을 때 밑줄 치면서 읽으면 잘 되는 것 같아요. 돼요. 공부할 때 저는 밑줄 치면서 읽으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어차피 결론은 어디로 가면 되니까 시험을 잘 보는 방향으로만 가면 돼요. 방법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네, 진짜 10년째 하고 있는 말이에요. 방법에 꽂히면 방법을 계속 바꿉니다. 공부를 안 해요. 방법만 계속 바꿔가면서 공부를 안 해요.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방법이야.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어떤 방법을 쓰든 시험만 잘 보면 돼요. 뒤집으셔야 돼요. 목적하고 방법이 바뀌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 자, 방법은 자기 방식대로 가는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좀 끊었다가 Q&A는, 요건 Q&A 부분은 그냥 우리 그냥 프리토킹 좀 하죠. 자연스럽게. 강의 내용, 우리 공개 강의 내용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여기 채팅창에다 질문 주시면서 우리 편하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개강하면 만나죠. 수고 많았습니다.